요 밀락동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공매나 경매물건은 낙찰되면 끝이잖아요. 낙찰되면 끝이기 때문에 일단 물건 먼저 보고 나서 이론 내용을 하는데, 물건을 보면서 이론을 하다 보면은 이론이 이해가 좀 잘 오는데, 그냥 이론 내용만 하다 보면 이걸 어디다 써먹지 하고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 수업의 어떤 방식은 물건을 가지고 다루면서 제가 이론적인 설명을 좀 하도록 하고, 이론적인 내용은 또 프린트물에서 한 번 더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공매 물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공매. 자, 밀락동 145-6 단독주택. 자, 입찰 시간이 3월 25일 16시까지입니다. 오후 4시까지 전자입찰로 합니다. 자, 여기 하나 적어 놓으실 게, 자, 온비드에서 공매, 온비드에서 세부 내역 프린트에서 공고문 상세 내역 보기,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공고문 상세 내역 보기. 여기는 지금 그 옥션 1에서 간단하게 요약만 해서 해놨는데, 이 자료만 가지고는 입찰을 못 하거든요. 자, 여기에 재산 종류는 공유재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유재산 동그라미 하시고, 처분 방식은 매각. 감정가는 6억 3,200인데 최저입찰가는 90%입니다. 90% 동그라미 합니다. 자, 집행기관은 수용구, 부산광역시 수용구인데 담당 부서는 수용구청입니다. 수용구청 동그라미. 근데 맨 위에 보면 610에 4151 되어 있고 옆에 이름 나와 있죠. 네, 이 사람이 담당자예요. 여기에 전화 걸어서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토지 면적은 43평, 건물은 20평, 용도 책임은 매수자. 그런데 공유재산 매각 이런 것들은, 기관에서 매각하는 것들은 명도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쉬워요. 일반 매매로 하듯이 그냥 사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물건을 지금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금액은 계속 떨어지잖아요. 근데 제가 앞에 밀락동에 경매 물건 드렸을 때 동방 오거리 근처에 63명이 입찰해가지고 엄청나게 높은 금액에 18억 3천 정도의 낙찰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밀락동인데 동방 오거리에서 조금 더 가면 있는 위치거든요. 동방 오거리에서 수영 로타리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있는 위치인데, 물건 분석은 본인들이 하시면 돼요. 투자 분석은. 저는 일단은 자료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배우셔야 될 거는, 수용구청에서도 매각하는 물건들이 나오는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여기서 배워야 될 거는 지자체 각 구청에서도 매각하는 게 나오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매각하는 게 물건이 가격이 싸겠어요? 비싸게 사겠어요? 싸게 사는 거죠. 그럼 10억짜리 같으면 보통 한 8억 5천 이 정도에는 사는 거죠. 그래서 옆에 하나 적으시면, 공매 경매 입찰은 시세의 85%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입찰한다. 자, 시세는 10억인데 내가 11억에 입찰하면 안 되겠죠? 그럼 시세가 10억이면 그게 85% 같으면 8억 5천이죠. 8억 5천에서 조금 더 적을 건지 덜 적을 건지. 근데 이게 만일에 급상승 시장에 있는, 가격이 급상향 시장에 있는 물건이다. 그러면은 옛날에 화명주공 같은 경우에 한 4천만 원이면 살 수 있었던 게 나중에 8천만 원, 나중에 1억 2천, 1억 5천, 이렇게 2배, 3배, 4배로 짧은 시간 몇 개월 사이에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 물건이 처음에 감정을 하고 입찰 진행했을 때 흐르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경매 같으면은 보통은 1년은 걸리거든요. 감정하고 나서 그 감정가가 최저 입찰가가 되고 나서 낙찰될 때까지 1년 정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자, 밀락동이나 강안동은 있잖아요.
1년 전에 비해서 한 배 반에서 2배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밀락동이나 강안동은 1년 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올랐다고요? 한 배 반에서 2배 정도. 근데 지금 막 급상승하고 막 이런 시장들이 있잖아요. 부동산 시장들이. 그럼 그거를 감안해서 야, 지금 현재 시세로는 비교했을 때 85%지만 야, 이거 나중에 놓아두면은 계속 올라갈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대연 3구역, 재개발 대연 3구역 같을 때 P가 1억 정도, 84 같은 경우에 P가 프리미엄이 1억 정도 선에서 한 3년, 4년 동안 꼼짝을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P가 1억 5천으로 딱 올라갔어요. 1억 2천, 1억 5천. 그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제 아는 사람들 다 연락해가지고 아, 이제부터 급상승한다. 최소한 P 3억 이상까지 무조건 올라간다. 그 이유는 인근 아파트 시세하고 비교했을 때 인근 아파트 시세가 얼마니까 조합원 금액 플러스 프리미엄, 조합원이 가져오는 아파트 금액 플러스 프리미엄 했을 때 인근 아파트 시세하고 비교했을 때 만일에 인근 아파트 시세가 84가 7억이다. 그러니까 34평짜리 있죠. 34평짜리가 7억이다 이러면은 그 7억에서 조합원의 아파트 가격 있죠. 조합원의 아파트 가격을 빼면 이게 기본적인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비주거에 관련된 상가 건물 쪽을 공부를 하지만 이거는 상가 건물만 공부하고 재개발 재건축 모르고 이런 게 아니고요. 상가 건물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해당하는 물건들도 분석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저희 그 리츠 부산 부동산 중개법인의 광고 물건 중에 보면 간만동에 24억짜리 매물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재개발 안 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정도 위치의 건물이거든요. 그냥 사면은 뭐 30억 넘게 줘도 살까 말까 한 건물인데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건물을 살 때도 재개발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재개발 프리미엄 간단하죠. 주위 현재 아파트 시세, 최근에 지은 아파트 시세 있잖아요. 여기서 조합원이 가져오는 감정 그 아파트 가격 있잖아요. 아파트 가격. 그럼 거기에는 비례율까지 곱하셔야 되죠. 비례율까지. 비례율. 감정가가 1억이면 비례율이 130%면 그 가치는 1억 3천. 비례율이 120%면 1억 2천. 근데 비례율이 높지 않다고 해서 그게 돈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대연파크 푸르지오 같은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 처음에 비례율이 얼마 안 돼서 제가 처음에는 신경을 좀 안 쓰다가 오히려 그게 수익률은 더 컸어요. 투자 금액 대비 수익이 크게 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주인 인근 아파트가 7억인데 조합원이 가져오는 34평짜리 아파트가 만일에 4억이다. 4억. 그러면 프리미엄은 무조건 얼마까지 간다고요? 3억까지 간다. 이런 기본적인 논리가 돼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논리가. 그러면 지금 현재 P가 1억 5천인데 1억에서 1억 5천으로 자꾸 지금 1억 1천, 1억 2천, 1억 4천, 1억 5천 올라가. 이러면은 아, 가격이 쭉 올라가겠구나. 그 다음에 인근 아파트 가격이 7억에서 8억, 9억으로 올라가면 프리미엄도 똑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재개발 대연 3구역에 뭐 84 같은 경우에 프리미엄이 얼마 정도 하죠? 우리 장수 대표님 재개발 전문가시니까 네, 84 프리미엄이 얼마 정도 하죠? 대연 3구역? 네. 말씀을 안 해주시. 네. 그 장수 부동산 대표님. 네. 그 대연 3구역에 지금 84 같은 경우에는 P가 기본적으로 7억이 넘거든요. 그런데 1억 5천 할 때 놓치고 1억 8천 놓치고 1억 9천 놓치고 2억 3천 놓쳤는데 2억 3천이라도 사시면 됩니다. 무조건 3억 이상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러면 5년 된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는 새 아파트고 대연 3구역은 4488세대거든요. 4488세대. 거의 4500세대인데 대연 3구역은 웬만하면 바다뷰가 거의 다 나옵니다. 강한대교 뷰든 부산항대교 뷰든 그러면 이런 걸 설명을 하면서 대단지 아파트인데 주인 인근 아파트 가격도 더 올라갈 것 같고 프리미엄도 3억이 아니고 4억, 5억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P 5억일 때 안 사는 거예요. 앞에 것만 생각하고
제가 볼 때는 1, 2억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설명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사든지 매수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은 공인중개사 같으면은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다른 분들한테. 예. 그러면 이제 그분한테 실제로 도움을 이제 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상향 시장에 있는 물건은 손님을 항상 대기시켜 놔야 된다고 했죠. 상향 시장에 있는 물건은 손님을 어떻게 해요? 대기시켜 놔야 돼요. 대기는 어떻게 해요? 좀 더 높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대기시켜 놔야 돼요. P가 프리미엄이 2억, 3억, 4억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P가 4억이다. 근데 계속 급상승 시장이 있어요. 급상승 시장에. 그런데 4억이면 살게, 3억 9천이면 살게, 3억 8천이면 살게. 이런 손님은 손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매수자는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내가 4억 1천이라도 4억 2천이라도 살 거니까 물건이 있으면 나한테 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중개 기법이고 가장 기본적인 매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밀락동이 이 물건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밀락동 강안동 중에서 보면은 가칭 무슨 구역 가칭 무슨 구역 이래가지고 대연동도 가칭 9구역이 있잖아요. 재개발 가칭 9구역. 저도 그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글들이 맨날 올라오는데 진짜 열심히 해요. 예. 그리고 그 남천 삼익피치 같으면은 재건축 중에서 이번에 통계치가 보니까 그 이제 정보 공개에 관한 조회 숫자가 제일 많은 곳이 그 남천 삼익피치였어요. 그러니까 정보 공개를 제일 많이 요구한 그게 뭐죠?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 정보 공개 중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조합원이면 조합원들 전화번호 다 받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네, 그런 판례가 있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은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다 받을 수 있으면 영업적으로 쓸 수 있겠죠. 제가 좋은 팁 하나 드린 거예요. 내가 그 구역의 조합이면 내가 예를 들어 삼익피치 조합원이다. 그러면은 정보 공개 요청을 했을 때 어떤 정보 공개까지 요청할 수 있다고요? 조합원들의 연락처라든지 나중에 분양 신청을 했다든지 하게 되면은 조합원들이 어떤 걸로 뭐 당첨이 됐는지 이런 내용들까지 공개 신청을 할 수 있다고요. 정보 공개를. 이거는 부동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거 개인정보라서 알 수가 없었죠. 근데 조합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고요. 조합원이면. 예. 거기에 관한 법 조문이 딱 있어요. 그러면은 조합에서 그런 거는 개인정보라서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법 조문을 딱 가지고 들어가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경매물건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열람한다고 가서 주민등록 전입 날짜 언제인지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동사무소에. 정말 오래 기간 동안 동사무소에서 이거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뭐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법 조문을 딱 가지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 이제 행정 관련해서 뭐 행정 지침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딱 가지고 들여대면 제가 민원 제기할까요? 정식으로 민원 제기할까요? 왜 안 가르쳐 줍니까? 라고 해서 딱 법조문이나 그런 공무원 지침서 이런 걸 가지고 딱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저희가 안 가르쳐 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한동안 계속 안 해줬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요 밀락동 하다가 이야기가 옆으로 좀 갔는데 밀락동 이 물건이 돈이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일단은 밀락동이라는 이 지역이 강안동하고 조금 핫하는 분위기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수용구청은 강안동 밀락동을 관할하죠. 그러면 수용구청에서 매각 물건 나오는 것 중에서 이런 물건 말고 다른 물건들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수용구청에서 또 다른 거 뭐 매각하는 거 있습니까? 라고 이 담당자한테도 물어보고 내용을 미리 파악해놨다가 준비를 해놓으면 본인 재테크하실 때 크게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물건 하나하나 가지고 이론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공유재산이나 지자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에서 매각하는 것들은 보통 명도라는 문제도 별로 없고 일반 매매 사듯이 그냥 입찰해서 사면 된다라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대 조건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입찰 등록을 필요한 자는 당해 재산의 재반 사항을 확인 및 열람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근데 현장 답사 가능 시간이 있죠. 16일, 21일에서 10시부터 10시 반까지. 사전 예약 필수. 예약자가 없을 시는 현장 답사를 미실시한다. 문의처는 610에 4151. 그러니까 현장 답사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시간을 딱 해서 신청해서 안에 볼 수 있도록 해준다 그 말이죠.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구청에서 이런 물건들이 나오면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하는구나 라고 내용을 알아놓으시면 땅이 나오든 건물이 나오든 주택이 나오든 뭐든지 매각 물건이 나오면은 하시면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부대 조건 보시면 사전 예약 후 현장 답사 및 토지 이용 계획 등의 각종 공부를 열람 후 이를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낙찰 후 계약 포기 시 줄 건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 포기 시 입찰 보증금은 어디로 기속돼요? 수영구청 우리 구로 기속되며 부정당 업자로 제재 조치할 수 있습니다. 경매도 입찰 방해죄라는 게 있어요. 입찰 방해죄. 입찰 이상하게 입찰 미숙이 아니고 이거는 고의성이 보인다 그러면은 형사건으로 입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 보증금 봉투 안에 돈을 안 넣고 입찰을 한다든지 대리 입찰하는데 위임장에 인감이라든지 서류를 빼고 한다든지 근데 한 번은 봐줄 수 있는데 집행관이 딱 보니까 이 사람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장난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입찰 방해죄로 인지되면은 형사건으로 입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재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 수영구청이 뭐 입찰할 때마다 자꾸 낙찰받고 잔금 안 치고 이래서 하면 제재 조치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계약하여야 하고 동그라미 합니다. 10영업일 이내. 낙찰 받으면은 한 10일 안에 영업일 기준으로 10일이에요. 대충 계약해야 되는구나. 이런 그 흐름을 이제 아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다음에 계약 보증금 100분의 10 이상을 제외한 매각 대금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60일 동그라미 합니다. 60일 이내. 한 보통 2달 안에는 납부해야 되는구나. 경매는 재매각 사건 전에, 재경매 사건 전에 잔금을 치면 받아주는데 공매는 기한 지나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 대금 납부 기한이 지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일시불로 납부해야 합니다라고 되죠.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낙찰의 모여가 되고 입찰 보증금은 우리구로 기속됩니다. 그 다음에 부대 조건 좀 밑에 보시면 입찰자는 입찰 전 매각 재산의 재반 사항을 확인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동그라미 합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기책 사유로 동그라미 합니다.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어디서? 수용구청 매각 측에서. 그러면 이런 내용을 있잖아요. 뭐 LH라든지 각 공공기관에서 매각하는 것들을 이런 그 부대 조건이라든지 입찰 조건이나 규정 같은 것들을 응용을 잘하시면 내가 매도하는 입장에서 유리하게 특약 조건을 적을 수가 있어요. 매도하는 입장에서 유리하게. 여기에 모든 것은 본인의 기책 사유로 해서 매도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항상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본인이 실사 정확하게 하고 살아. 매도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현재 상태대로 산다. 하자 담보 책임은 매도자가 지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내용을 적게 되면은 매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죠. 항상 계약서는 매수자 입장이냐 매도자 입장이냐. 그럼 중개 계약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좀 면피할 수 있는 입장이냐에 따라서 계약서는 다르게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경매 같은 경우에는 매도자 하자 담보 책임의 문제를 묻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수가 있다든지 균열이 있다든지 건물에 무슨 하자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경매로 날리는 사람이 그런 것까지 책임지면서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매도자 하자 담보 책임의 문제를 그 경매로 날리는 사람한테 물을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러면 밑에 입찰 정보 보시면 3월 25일 4시까지 하는데, 자, 개찰 일시 보세요. 개찰은 3월 28일 동그라미 합니다. 11시에 개찰하죠. 개찰. 그럼 개찰은 언제쯤 하는구나, 이런 내용도 흐름을 아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위치 및 현황 기타에 보시면 구 민안 경로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동그라미 합니다. 경로당. 수영구청에서 이걸 경로당으로 썼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21년 8월부터 공실이다. 작년 8월부터 공실이었구나. 그럼 작년 8월까지는 그냥 경로당처럼 뭐 이렇게 수영구청에서 어른들 위해서 썼구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에 보시면 1층 단독주택, 도시가스 배관공사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줄 건 없습니다. 그럼 도시가스 배관공사 필요하면 이 공사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갈까? 도시가스 공사에 전해서 물어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 도시가스 배관은 여기까지 들어와 있는지. 그 다음에 감정평가서 및 첨부 파일의 공고문 확인 필요하다. 그래서 이 공고문을 자세하게 잘 보셔야 돼요. 항상 공매는. 그 다음에 공유재산 및 감정평가액 산술평균에서 감정평가에 든 비용을 포함해서 했다로 되어 있는데, 산술평균을 아셔야 돼요. 경매는 입찰을 이제 하기 위해서 감정가 금액이 나올 때 감정기간 한 군데에서 감정을 하거든요. 근데 공매는 거의 대부분 항상 두 군데 이상 감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한 군데 감정이 100억 나오고 한 군데 감정이 80억 나왔어요. 그럼 100억 플러스 80억, 100억 플러스 80억 하면 얼마죠? 180억이죠. 근데 두 군데에서 감정했으니까 산술평균이니까 나누기 2, 그럼 90억이죠. 그러면 감정가를 얼마로? 90억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산술평균이에요. 산술평균은 그러니까 감정 금액 각각 다 더해가지고 감정한 기간 숫자만큼 나누기 하시면은 산술평균입니다. 근데 경매는 어떻게 한 군데서만 감정하기 때문에 항상 본인이 시세 조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입찰 이력 정보가 있는데 21년 12월 7일부터 해서 12월 7일부터 해서 12월 28일, 1월 14일, 6월 28일 이렇게 유찰돼서 금액이 내려가면서 진행했는데, 보니까 12월 7일, 12월 28일은 채집철가가 똑같죠? 1월 14일, 2월 28일 똑같죠? 공매 같은 경우에 채집철가가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채집철가가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그런데 이렇게 두 번은 똑같고 12월 7일 하고 그 다음에 28일 했구나. 그 다음에 1월 14일 했구나. 그 다음에 2월 28일 했구나. 그러면 이 날짜 간격도 어느 정도 하는지를 인지를 좀 하면 다음 입찰은 언제 정도 나오겠구나, 이번에 유찰되면 준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공매물건에서 구청에서 매각하는 시스템이 대충 어떻게 되는구나라고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럼 구청에서 매각하는 물건 정보를 놓치면 되겠습니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알고 있어야 되죠. 왜? 일반 매매보다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일반 매매보다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정보만 놓치지 않고 분석을 잘하면은 내가 구청에서 매각하는 물건을 잘 검토해가지고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공매가 있잖아요. 경매를 하는 사람들이 100명이면 100명 중에 한 명도 이런 공매를 자세하게 못 보고 놓쳐요. 자, 그러면 경매는 100명이 입찰 들어가는데 공매는 한 명밖에 안 들어간다 이러면은 경쟁률이 적으면은 가격을 싸게 낙찰받을 수 있을까요? 경쟁률이 적으니까 비싸게 받을까요? 당연하게 낮게 받죠. 그러니까 공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직까지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는. 그리고 그거는 또 왜 그런가 하면 경매는 경매 정보 사이트나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어 가지고 내용을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 공매는 본인이 직접 하나하나
좀 손품을 팔아야 돼요. 손품. 계속 클릭해서 보고, 계속 공고문 보고, 프린트해서 보고, 발품도 팔아야 되지만 손품도 팔아야 돼요. 그래서 공매 물건은 조금만 부지런히 움직이면 할 수 있어요. 제가 온비드라는 게 나오기 전에 공매로 나오는 물건들이 정말 제 굉장히 정말 좋은 밥줄이었어요. 그때는 전국 일간지 신문을 모두 다 항상 보면서 공고문 나오는 것들, 왜냐면 공고를 일간지 신문에 공고하고 나서 공개 매각해야 되거든요.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매각하는 것들, 경매도 공고가 나와요, 일간지 신문에. 그러면 전국 모든 일간지 신문 공고문 이렇게 맨날 보고 그걸 가지고 정보의 가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했을 때 컨설팅 수수료든 그냥 일반 연결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온비드라는 게 딱 나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온비드에 싹 다 위임시켜서 매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온비드에서는 공짜로 해주겠어요? 아니죠. 온비드에서는 이게 매각되잖아요. 그럼 수수료를 받아야 해요, 자기들이. 학교 법인 물건을 판다, 어떤 물건을 판다, 온비드에 올려서 매각이 되잖아요. 전자입찰로, 인터넷으로. 그럼 온비드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 재산, 부동산만 있나요? 동산도 있죠, 동산도. 뭐 콘도, 회원권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매각하면서 온비드에서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온비드 자산관리공사에 다니는 제 고등학교 친구들도 좀 많이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나이가 50대 뭐 중반 이렇게 되고 하니까 좀 레벨이 좀 높게 올라가 있는데, 재미있죠. 그런 데서 일하고 하면. 그래서 온비드가 나오면서 저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해요? 그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는 건데 뭐 수수료를 갖다 만약 100억짜리다 이러면 뭐 수수료를 1억을 달라고 하느냐, 0.9% 9천만 원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사람들이 일일이 들어가서 정보를 보기 좀 어렵고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매라는 것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이 하지 않는 블루오션 그런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업하면서 처음에 제가 수업할 때 일반 매매 물건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매매, 경매, 공매 모두 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돈 되는 물건들, 아니면 검토해 볼 만한 물건들, 아니면 물건이 나왔을 때 그거를 케이스별 스터디로 해서 공부를 해서 응용을 해서 본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거니까, 그래서 이 연말까지 수업, 12월까지 수업하는 내내 제가 물건들은 계속 가지고 올 거예요. 일반 매매 물건, 경매 공매 물건, 여하튼 그 다음에 이제 물건들이 뭐가 있는가 하면 법원에 위임시켜서 개인 회생 물건 이런 거 있거든요. 파산 관제인, 변호사가 관리해서 매각하는 이런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 물건들은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찾는지 알기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 거죠. 내가 일반 매매로 그냥 부동산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은 뭐 직거래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다양한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조금씩 다루면서 이거를 이제 방법을 알아놓으면 나중에 내가 응용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 연말까지 계속 이론만 하는 게 아니고 물건을 가지고 이론을 접목시켜서 하면서 점점 반복하고 심화해서 들어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수업의 목표는 결과를 내는 걸 목표로 이제 하자고 했잖아요. 단순하게 이론 공부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론 공부를 한 것을 결과를 내는 걸로. 결과는 내가 계약을 하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팔든지, 내가 돈이 있어서 돈 되는 걸 사든지, 아니면 부동산 공유중개사분들은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중개를 해서 계약을 시켜서 수수료 수익을 가지든지, 이 결과가 우리 강의 수업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기초적인 이론 지식은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물건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얻는지, 그럼 물건 정보를 얻었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공부가 좀 약하게 돼 있어 가지고 만일에 일을 진행을 하다가 클레임이 걸려서 시달리잖아요. 몇 번. 내가 일반 매매 건물을 50억짜리를 팔았어요. 100억짜리 팔았어요. 아니면
뭐 좀 적은 거 한 20억짜리 팔았어요. 그런데 뭐 누수 생기고 균열 생기고 불법 건축물 있어서 뭐 이행 강제금 나오고 등등 여러 가지 뭐 세입자 계약했더니 나간다라고 하고, 예, 한 명도 아니고 두 팀, 세 팀 나가서 그 건물의 절반 이상의 세입자 다 나간다라고 하고, 매수자가 사고 나서 매매를 하고 나서 이제 소유주가 바뀌었을 때, 그래가지고 공인중개사들한테 막 이렇게 연락하고 뭐 또 팔았는데 매수자 잘못 만나가지고 매수자가 너무 까다로운 매수자 만나는데 시달려가지고 이렇게 몇 번 해보잖아요. 그러면 겁나서 못해요. 겁나서 못해요. 진짜 두려워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막 노이로제 걸릴 것 같고 나는 이거는 내가 안 맞는 것 같아 못해요. 그렇게 안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공부를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잡아서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지, 매도자 입장에서 유리한 점, 매수자 입장에서 유리한 점, 기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좀 편하게 계약할 수 있는 유리한 점, 이런 것들을 각 방면에서 다양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건물 하나 잘못 팔고 임차인 잘못 만나면 있잖아요. 임차인이 갑이에요, 갑. 임차인이 갑질을 해요. 그리고 완전 시어머니, 정말 지독한 시어머니보다 더 피곤해요. 임차인 잘못 만나면. 한번 우리 수강생 중에 계약했는데 임차인 잘못 만나가지고 진짜 그 부동산 소장님이 세 팀이 공동 중개했는데 정말 한 6개월 동안 시달렸어요. 그것도 90 몇 년생 나이 어린 애가 뭐 계약했는데 월세가 1,000만 원 넘었거든요. 월세가. 정말 6개월 내내 시달렸어요. 예. 소유주도 손들어 버리고 그냥. 처음에 계약할 때는 안 그랬는데. 자, 그러면 그렇게 안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공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해놓고, 그 다음에 이런 뭐 제 이런 프린트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파일에 차례대로 탁탁탁탁 넣어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서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다 못 외우거든요.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럼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서 찾아볼 수만 있으면 돼요. 부동산 공부는 어디서 봤더라? 아니면 어디에 물어보면 되지? 어디서 찾으면 되지? 이런 방법을 알면은 이게 부동산 공부의 이제 그 제일 스탠다드한 방법이에요. 내가 지식을 다 외우고 있을 필요 없어요. 찾아볼 수만 있으면 돼요. 찾아볼 수만. 그런데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프린트물이나 이런 것들은 파일에 정리를 잘 해놓으면 나중에 내가 여러 가지 적어놓고 중요한 거 표시해놓고 했으니까 찾아보기 쉽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하튼 체계적으로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실제로 편하게 중개를 하시고, 내가 팔아도 편하게 팔고 안 시달리고, 내가 샀는데도 정말 그 좀 좋은 물건을, 골치 아프지 않은 좋은 물건을 사고, 아니면 문제가 있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사면은 좀 편하게 갈 수 있어요. 편하게. 근데 그렇지 않으면 몇 번 시달려 보면 있잖아요. 두려움이 생긴다고요. 겁이 나요. 그런 거는 겪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겪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예. 그런데 이게 넘어갔는데 한 3년 뒤에 소송 들어와요. 2년 뒤에. 이 소송 들어오는 거는 바로 안 들어와요. 나중에 계약하고 났는데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소송 들어와서 또 계속 법원에 불려다니고. 근데 그런 경험까지 해보고 나면 와, 나 이거는 겁나서 못하겠어. 이 겁나서 못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을 어떻게 해요? 저하고 공부하면서 쫙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놓으시면은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편하게. 그리고 부가가치가 높은 것들을 하다 보면은 내가 시간적이나 경제적인 여유가 좀 생기겠죠. 수수료가 1억 나오는 거, 아니면 내가 뭘 사서 점프해서 10억을 버는 거, 요거 하는 거나 100만 원 중개 수수료 나오는 거나 뭐 1,000만 원 버는 거나 이 일의 비중이 10배, 100배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조금 부가가치가 높은 것들을 탁탁 하면은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죠. 편하게. 상가 임대 물건을 다룰 때도 있잖아요. 물건 개발하는 거 우리 1, 2월 때 조금 했지만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심화학습을 해서 들어갈 건데, 그러면 네이버 부동산 디스코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하고 부동산 디스코를 접목해서 딱 이렇게 보시면 물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상가 임대 물건들은
위치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더 빨리 찾을 수도 있어요. 그 주소지가 어딘지. 그러면은 월세 2천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계약하는 게 낫겠어요? 월세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계약하는 게 낫겠어요? 월세 1,000만 원짜리 만일에 월세 2천만 원짜리를 내가 양타로 계약을 했다. 그럼 월세 정도만큼 수수료가 나오거든요. 보증금 얼마에 월세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월세만큼은 수수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2천만 원짜리 계약 내가 양타로 딱 하면은 임대 계약 하나에 수수료 4천만 원 나오잖아요. 그러면 수수료 40만 원 나오는 거 100개 해서 하는 거나 4천만 원짜리를 100개 해가지고 하는 이 정도의 비중이 아니고 수수료 4천만 원 나오는 거나 수수료 40만 원 나오는 거나 일의 비중이나 시간이나 노력에 큰 차이가 없어요. 예. 그러면 쉬운 거부터 하셔야 되는 거. 아니 그 부가가치가 높은 거부터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임대 물건을 개발해서 하더라도 금액이 높은 거부터 물건들을 개발해서 광고 내고 중개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부동산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자, 그래서 뭐 설명하려고 하면은 설명들이 참 많아요. 예. 그래서 이거 실무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다음부터 이제 간단하게 물건 위주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반송 1동의 제1 공용 주차장. 자, 이거는 감정가가 22억인데 채집 철가가 6,2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왜 이랬는지 위에 749에 488이 해서 전화번호 있죠? 예. 그래서 이거 23일 5시까지였는데 이거 유찰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유찰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옆에. 자, 물건 용도의 세부 용도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동그라미. 반송동의 공용 주차장이죠. 공용 주차장. 재산 종류는 공유재산 동그라미 공유재산. 처분 방식은 임대, 대부라는 말이 임대 놓는 물건. 임대도 공개 임대 입찰로 해서 입찰하는 거예요. 집행기관은 해운대구. 자, 이거는 해운대구청에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뭘 하는 거죠? 임대 공고 입찰을 하는 거예요. 담당 부서는 주차행정과. 자, 근데 토지가 1269평이에요. 토지 1269평 동그라미 합니다. 근데 건물이 또 있죠. 2352평. 건물 면적이 꽤 큽니다. 명도 책임은 낙찰자. 그런데 공유재산이나 이런 것들은 명도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명도가 거의 없어요. 매수자가 책임지고 이런 부분이 잘 없어요. 그래서 편하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물건은 주차장이 나왔어요. 주차장이. 그런데 여기에 보통 입찰가나 이런 금액들은 입찰가 금액들은 1년치 월세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6,200만 원이다 그러면은 대충 12개월로 나누면은 한 500만 원 남짓 되겠죠. 그럼 한 달 월세가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1년치 연세로 주는 거죠. 연세로. 보증금 없이. 근데 또 좋은 거는 권리금도 없어요. 권리금도 없이. 그러면은 이 건물의 이 면적 2,352평과 이 토지의 1,269평을 주차장으로 했을 때 이 월세의 가치가 있겠는지를 평가하시고 입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매에서 대표적인 어떤 입찰 물건 중에 주차장은 항상 나오거든요. 주차장은 항상 나와요. 주차장은 항상. 그러면 좋은 입지 조건의 주차장을 잘 하시면 요즘은 주차장을 어떻게 해요? 막 인건비 들어가는 게 크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안 들이고 자동으로 카드로 딱 결제하고 딱 들어가고 하도록 해가지고 기계 설치해서 하죠. 그러면은 나는 주차장 낙찰받아서 딱 기계 설치해서 공용 주차장인데 딱 해서 그냥 돈 나오는 것만 탁탁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통은 그 기계 설치해주는 회사 같은 거 있잖아요. 한 3년 동안은 뭐 이렇게 몇 대 몇으로 나눠먹고 또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3년 정도 지나면은 그 기계가 자기께 되거든요. 기계가. 예.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다 자기 수익으로 되겠죠. 그러면 한번 주차장을 낙찰받은 사람이 다시 또 재경신에서 입찰해서 자기가 또 받고 재경신에서 입찰받고 이렇게 하면은
그 주차장에 관해서는 자기가 잘 알겠죠. 수익 구조도 얼마나 나오는지 잘 알 거고. 그러면은 이런 물건들은 월세 받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자, 만일에 내가 10억짜리를 샀다. 10억짜리 건물을. 그러면 월세가 보통 300만 원 이상 나오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무난한 거거든요. 연 3.6% 기준으로 해요. 300만 원이면 12개월이면 3,600만 원이죠. 그러면은 연 3.6% 나오잖아요. 그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월세가 더 많이 나오면은 좀 괜찮은 거고, 월세가 적게 나오면은 조금 낮은 거고 이렇게 되는데, 만일에 10억 건물을 살 돈을 가지고 10억 건물을 살 돈을 가지고 나는 매월 나오는 수익이 나는 목적이야. 월세 수익이. 그러면은 주차장만 입찰하러 다니셔가지고 수익 구조 계산해서 하게 되면은 월세 수익보다는 훨씬 좋은 거죠. 그런데 나는 주차장 잘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주차장만 전문적으로 중개를 하는 부동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주차장만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부동산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러면 보통은 거기서는 권리금에서 자기 수수료를 좀 많이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차장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동산 광고 나온 거 보고 주차장 보러 다니면서 그러면서 살짝 내가 인사 좀 할 거니까 이거 평가 좀 해달라. 아, 내 돈 좀 줄게. 인사 할 거니까 요거 수익 구조 얼마 정도 나올까? 라고 계산해 가지고 그러면 수익 구조가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이 나온다. 1년에 1억. 1년에 1억이 나온다. 만약 1000평이 넘으니까 아, 그러면 자기가 주차장 전문가인데 여기에 뭐 화물차든 버스든 컨테이너든 이쪽에 주차할 수 있도록 내가 라인을 좀 연결시켜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예? 그렇게 영업적인 것도 좀 도와주고 하면은 그러면은 제가 좀 이렇게 하겠어요. 야, 여기 주차장 수익이 생기는 거에 내가 인센티브 줄게. 퍼센트 10% 20% 예를 들면 그러면은 여기에 도움되도록 좀 해줘.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봉사 길잡이 해줄 수 있겠죠. 야, 공매로 주차장 입찰해가지고 하면 내 주차장 중개가 전문인데 이때까지 내가 모르고 있었네. 봉사 길잡이 해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하게 되면은 수익이 1억이 나오는데 내가 입찰가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 약속을 한다. 그러면 내가 1년에 5천만 원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건물 사서 월세 받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자, 여기서는 우리 주차장 임대 입찰에 관해서 우리가 부동산에서 수익형 부동산에 관한 공부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럼 입찰 정보에서 보시면 자, 대금 납부는 계약 후 7일 이내 돼 있죠. 동그라미 합니다. 계약 후 대금 납부 기한은 어떻게 해요? 7일 후. 야, 한 달, 두 달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입찰 시작 3월 15일부터 23일까지. 개찰 일시는 23일 5시까지 입찰 마감인데 바로 다음 날 24일 날 10시에 개찰합니다. 자, 위치 및 현황 기타 보시면 반송동 5회 도로 옆에 반송동 베스티 골프 건너편이다. 주차장으로 이용 1층 2단. 담당자 전화번호 있죠. 그럼 담당자한테 물어보시면 될 거고 인근역까지의 거리에서 영산대역 558m, 석대역 905m. 그럼 영산대학교 역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영산대학교 아시죠? 예, 영산대학교 역에서 한 1km 안 되는구나. 600m. 그럼 버스 한 코스 정도 된다, 그렇죠? 예, 그러면 대충 위치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조금 외지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지금 공부한 것은 주차장 입찰 공고를 보고 재테크하는 방법을 배웠고 뭐 월세 수익을 가지려고 하는 또 손님들이 있으면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예, 돈은 현금은 3억밖에 없는데 자꾸 건물을 20억짜리 살려고 하는 그런 손님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돈은 3억밖에 없다는데 20억짜리 건물을 자꾸 눈높이 맞춰가지고 10억 미만짜리 이야기해주면
아 이거는 뭐가 별로고 이거는 뭐가 별로고 이거는 입지가 안 좋고 이거는 월세가 약하고 이건 뭐 예, 그 사람은 못 사요. 그렇죠? 돈이 그것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아 되게 좋은 게 있는데 월세 수익이 목적이시면 그 주차장을 공매로 낙찰받아 가지고 수익 구조를 좀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주차장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사람들을 인프라를 한 3, 4명 정도 끼고 딱 움직이면 예. 거기다가 자기 공동 투자대로 와도 좋겠죠. 만약 1억인데 저도 한 1,000만 원 보탤 거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관리도 좀 해줄 거니까 저한테 수익을 1억에 1,000만 원에 10%가 아니고 내가 일하는 거에 관한 인센티브로 해서 10%더 해서 저한테 20% 주세요. 그냥 본인은 돈만 보태시고 제가 알아서 다 해드릴게요. 이렇게 되면은 그죠? 1,000만 원 넣어가지고 그 주차장 임대 수익 꾸준하게 들어오면은 재밌겠죠. 예. 그래서 주차장 공매는 어떻게 항상 있다. 항상 전국적으로 항상 있다. 예. 자, 그다음에 정관 거 보겠습니다. 정관 예. 아니죠. 공매 입찰이 됐을 때 그 앞에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다시 입찰 나오는 거죠. 주차장 임대 기간이 끝나잖아요. 주차장 임대 기간이 끝났을 때 끝나는 거를 생각해서 입찰 공고가 나오는 거죠. 현재 임차인도 다시 입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좋은 공용 주차장을 낙찰을 잘 받으시면 그 다음에 자기가 계속 자기는 수익 구조를 알잖아요. 얼마까지 입찰하면 되겠는지. 그러면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벌 거를 1년에 주차장 수입해서 나는 이거 뭐 다른 것도 하려고 하니까 분석해야 되고 귀찮고 나는 4,500만 원만 벌래. 4천만 원만 벌어도 괜찮아. 근데 투자 금액 대비 수익이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조금 더 써놓어도 되겠죠. 네. 이게 1년 임대잖아요. 1년치 월세. 그럼 1년 뒤에는 매번 계속 공매를 자기가 입찰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공고문을 잘 보시면은 이게 그 연세인지 아니면 얼만큼 동안의 계약 기간을 주는 건지에 관해서 공고문에 보면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이런 입찰 금액이 보면 대부 입찰 공고는 1년치 연세인 경우가 많은데 이게 월세 월세 내는 이 금액이 2년치 월세다 그러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제가 요 내용만 하고 이제 쉬는 시간 됐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할 건데 제가 이제 도와드린 분 중에 한 분이 제 용호동 LG 메트로시티 쪽에 보면 제가 지금 현재 용호동에 이제 집이 있는데 그 동사무소가 있어요. 용호동 메트로 안에 동사무소 옆에 학원이 있거든요. 그거를 공매로 입찰해 가지고 받아서 학원을 해요. 근데 시세에 비해서 굉장히 싸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메트로시티 그 만세대 아파트에 딱 센터에 있는데 애들이 공부하러 오기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남구청에서 진행하는 그걸 갖다가 공매로서 받아서 이제 한 거죠. 그 다음에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좋은 팁인데 뭔가 하면 공매로 할 때 싸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처럼 주차장 면적이 한 1,000평, 2,000평 큰 거였어요. 큰 거 있는데 이제 저기 구포 쪽 있잖아요. 구포 쪽 라인 그쪽 근처에 보면 주차장들 좀 있잖아요. 그쪽에 물건이 나왔는데 채집찰가가 뭐 한 300만 원 이랬어요. 300만 원. 1,000평이 넘는데 300만 원이면 그냥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한 달에 25만 원? 한 달에 25만 원 버스만 몇 대 되고 트럭만 몇 대 돼도 25만 원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네. 이런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건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한테 자 지금 이거 입찰 날짜가 보니까 여름 휴가철 7월 말에서 8월 초다. 여름 휴가철에 사람들이 입찰 잘 안 하고 놀러 가는 경우 많으니까
열심히 조사해가지고 이거 입찰해서 해봐라. 잘하면 최저 입찰가로 단독으로 받을 가능성도 있다. 내 경험상. 아니면 조금만 더 쓰느라 조금만. 300만 원인데 한 350, 400? 근데 수업 듣는 분들이 다들 뭐 낙찰도 받고 뭐 사기도 사고 팔기도 팔고 이래가지고 다들 너무 잘 돼가지고 나는 그냥 놀 때 놀래요 이러면서 다 놀러 갔어요. 아무도 입찰 안 한 거야. 근데 유찰이 돼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휴가철 끝나고 나서 다시 입찰 공고 나와서 했는데 낙찰이 2천만 원 넘게 됐어요. 2천만 원 넘게. 그러니까 그거를 입찰한 사람이 한 7명 들어왔는데 7명이서 분석을 했을 때 2천만 원이면 대충 한 달에 한 200만 원 이상의 주차장 수입은 충분히 생기겠다. 200만 원이면 2,400이잖아요. 그렇게 판단하고 입찰을 2천만 원 정도에 들어왔겠죠. 그러면 내가 300만 원 정도에 낙찰받았으면 최소한 그 낙찰된 금액 2천만 원만큼은 더 이익이 생겼겠죠. 아니 몇백만 원 넣고 1년에 2천만 원 벌면 그런 수익이 어디 있어요. 그게 주차장이라고. 주차장인데.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면 경매나 공매 싸게 받는 날짜가 있어요. 경매나 공매 싸게 받는 어떤 시기가 있는데 명절 직전, 추석, 설 이때 사람들이 잘 안 움직여요. 설 직전 있잖아요. 그때 돈을 잘 안 풀거든요. 그 다음에 7월 말에서 8월 초 여름 휴가철, 그 다음에 연말 연초, 12월 말에서 1월 초 있죠. 이때는 공매든 경매든 보면 낙찰가가 한 5%에서 10% 싸요. 일반적인 낙찰 사례보다.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움직여서 돈을 벌려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입찰을 안 할 때 이때 있죠. 예. 그 다음에 법원 경매는 여름에 되게 더울 때 있잖아요. 한더위 되게 더울 때. 이럴 때는 법원 경매는 입찰장에 가서 해야 되거든요. 입찰장에 가서. 지금은 입찰장에 가서 해야 돼요. 옛날에는 기간 입찰도 있었지만 옵션으로 보내서 하는 입찰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가서 해야 돼요. 그럼 여름에 너무 더울 때 있잖아요. 법원에 에어컨 안 틀어주거든요. 예? 법원에 에어컨이 뭐 안에 법정 안에는 이렇게 틀지만 더워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귀찮아하고 이럴 때 하시면은 좀 싸게 받아요. 그 다음에 또 그 제가 경험상 말씀드리면 그 만약에 아파트 같으면 청수가 4층 있잖아요. 4층. 사자들아 그 다음에 4층인데 404호, 413호 이런 거 있죠. 13들하고 사자들아 하는 거. 낙찰이 좀 싸요 보면. 아니 제가 괜히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 있잖아요. 사자들아 하는 호수 안 사요. 중국 사람들. 그 예를 들면은 우리 그 LCT 있잖아요. LCT 보면 사자에 해당하는 호수는 중국 사람들 잘 안 사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아시면 좀 싸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변수가 커요. 입찰 금액 변수가 크기 때문에 조금 낮게 들어갔을 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싸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경험에서 나온 팁을 드린 겁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